혹시 경제뉴스 헤드라인 보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없으세요? 특히 국가부채라던가 IMF의 경고 같은 단어들이 나오면 더 그렇죠. 최근에 바로 그런 보도 하나가 한국 사회를 꽤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보도의 뒷이야기를 깊숙이 파고들어서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게 뭔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IMF가 경고했다. 비기축 통화국 중에서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제일 빠르다. 아니, 이 문장만 딱 보면 누구라도 덜컥 겁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마치 나라 살림에 엄청난 위기가 닥친 것처럼 들리니까요. 이런 보도를 딱 접하면 당연히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아니, 우리가 비기축 통화국이라서 위험하다는 건가? 그럼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나? 뭐 이런 생각들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이 경고 우리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여도 괜찮은 걸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 문제의 제일 핵심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첫 번째로 언론이 떠들썩하게 전한 이 IMF의 경고라는 게 과연 어디서부터 나온 이야기인지 그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IMF가 공식적으로 한 경고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상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가깝습니다. 좀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IMF가 해마다 내는 재정보고서 피스컬 모니터라는 게 있는데 여기 원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이라는 분류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이 구분은 언론이 IMF 데이터를 가져다가 자기들 입맛에 맞게 가공하면서 만들어낸 표현이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이 구분이 마치 기축통화국은 뭐 안전하고 비기축통화국은 위험하다 이런 식의 잘못된 서열인식을 심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논쟁의 한가운데 있는 기축통화라는 게 뭘까요? 이 개념부터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축통화라고 하면 뭔가 강대국의 파워, 위신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실제 기능은 완전히 달라요. 기축통화는 돈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전 세계 돈이 오가는 거대한 고속도로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윈도우나 맥 OS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파고들면 이런 겁니다. 기축통화라는 건요, 국제결제의 맨 마지막 단계, 최종 정산이 딱 이루어지는 그 장부 있죠? 거기서 쓰이는 돈의 단위이자 회계 시스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아직도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브라질에 있는 한 회사가 한국 회사한테 물건값을 보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겉으로 보면 그냥 브라질 돈이 한국 돈으로 착 바뀌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숨어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3번하고 4번 단계입니다. 보세요. 최종 결제는 브라질이나 한국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미국 뉴욕 연준의 장부에서 그냥 달러 숫자를 옮겨 적는 걸로 끝나요. 바로 이게 기축통화 시스템의 진짜 모습인 거죠. 이 과정을 크게 세 겹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1단계, 스위프트는 그냥 돈 보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같은 거고요. 2단계, 칩스는 민간 은행들끼리 너 나한테 줄 돈, 내가 너한테 줄 돈 서로 퉁치자 하는 중간 정산소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땅땅땅 결제 완료 도장을 찍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페드와이어, 미국 연준의 시스템인 겁니다. 기축통화라는 건 바로 이 마지막 3단계에서 쓰이는 돈과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왜 비기축통화국이라는 딱지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하라는 게 위험한지 느낌이 좀 오시죠? 왜냐면 경제위기라는 게 다 똑같은 위기가 아니거든요. 종류가 다릅니다. 위기는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97년에 겪었던 외환위기. 이건 우리가 갚아야 할 달러 빚이 있는데 달러가 없어서 생긴 문제였죠. 두 번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민간 부채가 뻥 터지면서 생기는 금융위기. 그리고 마지막, 남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재정위기가 있는데 이건 단순히 빚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자기들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통제권이 없어서 생긴 위기였어요. 언론 보도는 이 세 가지를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한국이 97년이나 남유럽 같은 위험에 빠진 것처럼 말이죠. 이건 정말 큰 오류입니다. 이 점은 유로존 사례를 보면 진짜 명확해져요. 독일이나 프랑스, 분명 기축통화인 유로를 쓰잖아요. 근데 이 나라들은 자기들만의 통화 정책을 쓸 수가 없어요. 모든 최종 결제는 유럽 중앙은행 ECB가 하니까요.
그래서 막상 위기가 터졌을 때 스스로 돈을 풀어서 국채 시장을 안정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남유럽 재정 위기의 핵심이었고요. 그러니까 기축통화라는 이름표 자체가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그러면 한국처럼 자기 나라 돈으로 빚을 내는 나라의 진짜 재정적인 한계는 뭘까요? 단순히 빚이 얼마냐, 이 숫자가 문제는 아니라는 건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원화로 국채를 발행한 한국 정부가 원화 빚을 못 갚아서 파산한다? 이건 기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필요하면 중앙은행이 원화를 공급할 수 있으니까요. 진짜 문제는 파산이 아니라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죠. 그리고 환율, 또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이 세 가지와의 팽팽한 긴장 관계예요.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면 물가가 뛰거나 환율이 요동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의 진짜 한계선은 빚의 액수가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바로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 능력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쫙 정리해서 우리가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 국가 재정을 어떻게 봐야 할지 새로운 틀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나 디지털화처럼요. 민간 기업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불확실성과 위험이 너무 커졌죠. 바로 이럴 때 국가는 단순히 위험을 피하려고만 하는 소극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위한 전환의 비용을 먼저 떠안는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에 투자하고 낡은 산업 구조를 바꾸고 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을 재교육하는 것. 이런 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재정 투자는 그냥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미래의 생산 능력을 키워서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미리 관리하는 아주 똑똑한 선제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축통화국이다, 비기축통화국이다 하는 이 말은요, 국제결제 시스템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설명하는 기술적인 용어일 뿐이지 그 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심판하는 딱지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빚이 많으면 망한다는 식의 막연한 공포나 도덕적인 경고가 아니에요. 국제결제 시스템, 그리고 통화주권이라는 게 현실에서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에 대한 냉철하고 제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이해에서부터 우리 한국 재정이 앞으로 나아갈 진짜 현실적인 길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